안녕하세요. 라이프노트입니다. 오늘 제가 들고 온 주제는 우리 아파트 전세 월세 계약을 하다 보면 음, 가끔씩 정말 가끔씩 있는 일이긴 하지만 아예 없는 일은 아니죠. 종종 발생하는 일이기도 한데 등기부 등본을 떼보면 이렇게 부부 공동명의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꼭 부부가 아니더라도 지분 구조로 되어 있어서 원래 보통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아파트의 집에 대한 소유권은 단독인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런데 이렇게 부부나 아니면 어떤 친구나 아니면 뭐 같은 투자자라든지 지분을 통한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집이 간혹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급한 마음에 전세나 월세를 구해야 되는 상황에서 하필 내가 구하고자 하는 집이 또 마음에 들어하는 집이 공동명의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사실 특히 20대 같이 조금 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나이 드신 분들보다는 이런 아파트 계약에 대해서 조금은 지식이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저 공인중개사님의 말을 다 듣고 괜찮다라는 말 한마디만 듣고 확인해보면 피해를 안 볼 것을 확인도 안 해본 채 그 말만 듣고 덥석 계약을 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실제 기사로도 많이 접할 수 있고요. 간혹 뉴스에서도 흘러나오기도 하죠. 이 공동명의가 법적인 용어로 봤을 때 공동명의라고 해서 굉장히 뭔가 있어 보이지만 사실 쉽게 풀이를 하면 어떤 물건에 대해서 A와 B 소유자가 두 명인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물건을 잠시 2년 동안 빌려 쓰는데 되게 한 사람한테 빌려 쓰는 걸 이 물건이 주인이 두 명이라서 두 명의 허락을 받고 빌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쉬운 문제인데 사실 법적인 용어라든지 법적 테두리 안에 들어가다 보니까 특히 많은 젊은 분들이 좀 머리 아파하고 괜히 어렵다라는 생각부터 갖고 있어서 접근하지 못하거나 잘 알아보려고 하지 않아서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짤막한 부동산 기초 지식인데 이거 이렇게 쉬운 걸 왜 설명하나요?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아시는 분들은 그냥 안 보셔도 됩니다. 하지만 정말 기초 지식은 잘 준비되어 있는 곳이 없어서 제가 이렇게 한번 나름 사기 같은 피해를 좀 당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준비를 해봤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재밌게 봐주시고 조금 더 알리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보충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전세 계약, 월세 계약, 2년에 한 번씩 하는 계약이든 월세, 매달 내는 계약이든 어쨌든 내가 집을 매매해서 사는 거 아니라면 계약을 무조건 해야 되죠. 그리고 내가 학생 아니면 취업준비생, 지방에서 올라온 취업준비생이라든지 취업을 했어도 지방에서 올라왔다면 특히 이 서울 회사 근처에서 집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 전세 월세 계약은 필수로 자리 잡게 되었죠. 정말 금수저 아니라면 자기가 스스로 헤쳐나가야 되는 사람이라면 집을 조그맣게라도 구해서 이제 직장을 구해서 계속적으로 돈을 벌면서 살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많은 문제들이 좀 생길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등기부 등본상에 소유자가 둘 이상인 공동명의를 보면 문제가 아무래도 단독 명의일 때보다는 문제가 좀 더 많이 발생하는 게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내가 계약할 때 이런 집에 한 명만 계약서에 서명했다면 내 돈은 안전할까라는 생각부터 시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공동명의에 관해서는. 자, 그렇다면 일단 공동명의를 이해를 해야 공동명의를 왜 집주인들이 하려고 하는지 공동명의는 대체 무엇인지를 알아야 그러면 내가 계약을 할 때 이런 걸 조심해야겠구나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공동명의를 왜 하는가, 특히 부부는 왜 공동명의를 하는가를 아셔야 됩니다. 첫 번째, 소유권 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외에도 더 있는데 조금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소유권 분산. 한 사람이 모든 권한이 집중되지 않기 때문에
리스크가 분산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사고 쳐서 아파트 경매가 들어가면 지분이 2분의 1, 50대 50 구조이기 때문에 한 사람의 지분만 경매로 넘어간다. 그런데 단독으로 되어 있으면 남편이 사고 치고 오면 내가 살고 있는 집이 다 넘어가는 거죠. 같이 남편 명의로 되어 있다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일단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다. 이런 점이 있고요. 채무 위험을 또 대비할 수가 있죠. 한쪽 배우자가 채무 문제로 소송을 당하면 공동명의로 보호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세금 절세, 이게 또 크죠. 추후 부동산 관련해서 이렇게 세금을 내다 보면 특히 요 양도소득세 같은 거 부담이 꽤 큰데요. 단독 명의는 매도 차익식에 이렇게 통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그 구간에 맞게 과세를 하지만 공동 명의는 뭐 팔고 나서 난 이익이 뭐 1억이다 하면 그걸 또 반 나누어서 세율 구간에 맞게 계산을 하기 때문에 단독 매매보다는 세금을 좀 아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 공동명의를 많이 한다. 그리고 또 1인당 기본 공제도 따로따로 적용도 가능하다는 점. 세금 절세 효과가 가장 크고요. 요 소유권 분산이라든지 이런 위험 대비는 사실 요거보다는 이유가 덜하죠. 그리고 부부 간의 재산의 투명성 확보를 가능하죠. 재산을 숨길 수가 없고요. 그리고 내 집에 관해서 재산을 빼돌릴 수가 없다. 막을 수도 있다. 요즘 젊은 부부들이 많이 하는 이유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대출도 유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뭐 금리라든지 대출 한도 등을 더 좋은 조건에 해주기도 한다고 해요. 단독일 때보다. 어쨌든 이런 이유들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집 주인들이 부부로 특히 노부부님들께서 공동명의로 많이 해놓은 거를 심심치 않게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거기에 내가 계약한다, 전세 계약을 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실제 이거는 부부 공동명의 사례입니다. 그러면 대부분 이 사례 안에서 돌아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부부 공동명의에 관해서는 대부분 이런 문제죠. 한 다세대 주택 세입자 김모 씨가 중개사를 통해서 전세 계약을 체결을 했고요. 계약서상 임대인 집주인과 등기부상 소유자가 다른 공동명의 부부였죠. 결국 이 부부였는데 보증금은 아내 명의 계좌로 이체를 했다고 합니다. 서면에는 남편의 이름이나 서명이 없었다. 바로 여기서 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남편의 이름이나 서명이 없었죠. 제가 말씀드렸죠. 부부 공동명의보다 물건의 주인이 2명인 거다. 그러면 한 명한테만 허락을 받으면 되냐? 안 된다. 다른 한 명도 허락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세입자 김모 씨는 임대인과 소유자가 다르다는 걸 알았으면 사실 확인해야 될 게 많고 허락받아야 될 게 2명인데 중개사 말만 듣고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는 점,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중개사는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 꼬시겠죠. 어차피 공동명의고 부부니까 괜찮아. 설명만 듣고 계약을 한 것. 이게 문제의 시발점이 되는 겁니다. 만기 후 보증금 반환을 요청했으나 남편은 다른 공동명의자죠. 자신이 도장을 찍은 적 없다면서 회피를 했고 결국 세입자는 이에 대해서 소송을 건 겁니다. 그렇다면 이 소송을 건 판례에서는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법원은 당시 남편의 공동명의자 계약 상황을 알고 있었고 남편이 이를 묵인한 정황을 인정했습니다. 즉 법원이 이를 근거로 해서 세입자의 보호 필요성이 크다고 보고 세입자의 손을 다행히 들어줬어요. 그러니까 이 법 실무에서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묵시적 동의, 표시행위가 판결을 가릴 정도로 매우 중요하다. 특히 부동산에서는 요 부분만 좀 젊으신 분들 그리고 부동산에 대해서 잘 모르신 분들이라면 공동명의 계약할 때 요 부분만 알아도 웬만하면 사기를 잘 당하지 않는다. 이 부분을 꼭 남겨놔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행히 판례에서는 이제 남편이 계약 상황을 알고 있었대요. 그런데 지금 와서 회피를 하는 거는 정당하지 않다. 너는 그 당시에 분명히 알고 계약하는 걸 알고 있었다라는 여러 가지 정황들을 통해서 법원이 인정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묵시적 동의와 표시행위가 뭔가를 알아야겠죠. 자, 이 묵시적 동의, 표시행위는 어떨 때 인정되는가를 알기 전에 무엇인가부터 좀 알아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묵시적 동의는 요 소리 나는 그대로, 뜻이 그대로입니다. 묵시적. 말하지 않고 이미 동의를 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대체적으로 어떤 예들이 있을까요? 임대차 갱신, 고용 계속 이런 부분이 있죠. 내가 2년 살고
전세 계약이 끝날 때쯤 몇 개월 안 남았는데도 뭐 계약서를 다시 쓰거나 한 적이 없다. 그러면 당연히 묵시적 동의, 집주인이 묵시적으로 말하지 않고 계속 사는 거에 동의를 했다라고 간주해서 임대차 갱신이 그대로 다시 임대차 계약이 갱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묵시적 동의를 하기 전에 자기 의사를 뭐 몇 개월 전에 자기 의사를 뭐 표현을 해야 된다라고 하죠, 법에서. 하지만 표현 안 하면 결국 임차인의 중심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계약이 갱신된 걸로 보고 임차인은 계속 그 조건으로 살아도 된다라고 판결을 내리는 겁니다. 고용 계속 뭐 회사 다니다 보면 1년 1년 매년 계약서를 쓰는 것도 있지만 대개는 잘 안 쓰죠. 연봉이 인상돼도 그 연봉이 인상된 부분만 이렇게 공지를 해주지 고용 계약서를 계속 쓰진 않죠. 그래도 회사를 계속 다니죠. 월화수목금. 그 이유는 묵시적 동의를 했다는 겁니다. 나도 이 계약에 동의를 했고 회사도 얘가 다니고 있는 거에 계속적으로 다니는 거에 그냥 계약서를 안 써도 묵시적으로 동의를 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럼 표시행위는 뭐냐? 쉽게 말해서 회사가 이 직원이 지금 계약서를 안 쓰고 다니고 있어도 다니는 걸 인정했기 때문에 내가 표시적 행위, 얘 다니는 것을 회사에 다니고 있는 것을 인정한다라는 차원에서 임금을 지급을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표시행위고요. 뭐 좀 더 간단히 얘기하면 알았어 하고 이렇게 고개를 끄덕이는 절차 정도라고 보면 되겠네요. 어쨌든 이 묵시적 동의와 표시행위라는 게 법적에서는 굉장히 중요한데 이는 어떨 때 인정되는가라는 겁니다. 부부 공동명의 할 때. 자, 계약 당시 실소유자가 동석하거나 구두로 동의한 경우 이 경우에는 묵시적 동의다 이거예요. 그리고 보증금이 실소유자와 연대돼서 사용이 된 정황이 있으면 이것도 역시 묵시적 동의로 본다는 거예요. 계약 후에도 실소유자가 임차인을 막지 않고 입주를 막지 않고 그대로 보고 놔둔 경우, 그러니까 지분이 두 개인데 뭐 A랑 B 집주인이 두 명인데 B랑 계약을 하고 나서 임차인이 계약을 하고 나서 얘가 들어오는 거를 그대로 집에 들어오는 거를 막지 않고 보고 있었다. 얘도 동의를 했다라고 간주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묵시적 동의라는 거를 계약을 할 때 우리는 모두 무엇을 알고 있어 조금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냐면 묵시적 동의와 표시적 행위를 내가 계속 하고 있고 이 사람들이 계속 동의를 하고 있구나라는 걸 느낄 수도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일단 사기를 안 당하고 만약에 그거를 느꼈는데 아니면 욕을 해야 되는데 욕을 하지 못했다 하면 차라리 계약을 하면 안 되죠. 그런데 느꼈다면 오히려 요구까지 해야 됩니다. 뭐 사인해달라 아니면은 뭐 위임장을 써달라 라는 등 이런 식으로 나머지 한 명 지분에 대해서 무언가의 행위를 내가 계속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공동명의는 말 그대로 50대 50 뭐 이렇게 지분을 대부분 갖고 있죠. 보통은 과반 지분을 가진 자가 동의하지 않았다면 계약이 무효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앞서서 말한 이런 사례 같은 경우에는 공동명의자 남편이 아내의 계약 사실을 인지했다는 점, 묵시적 동의죠. 묵시적 동의를 했다는 점이 중요한 거예요. 때문에 임차인의 거주를 허용한 정원도 인정되었다는 점.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해서 법원이 손을 들어준 거죠. 전월세 계약 공동명의는 또 다른 명의자의 행동과 인식의 정도가 매우 중요하게 작용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행동과 인식의 정도를 얼마만큼 내가 느끼고 판단할 수 있고 그리고 남은 뭐 공동명의자라면 다른 사람 지분을 갖고 있는 다른 사람 명의자죠. 그 사람의 행동하는 걸 보시거나 인식하고 있다 없다를 우리는 매우 까다롭게 예민하게 받아들여야 되고 봐야 됩니다. 관찰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안 되면 뭐 진짜 사인이라도 받는 행위가 꼭 필요합니다. 앞선 사례대로 이거는 굉장히 잘 풀린 케이스고요. 사실 이 꼭 공동명의를 이렇게 한다고 다 안전한 건 아니겠죠. 안전하지 않은 부분도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했을 때 또 내 보증금을 못 돌려받는 상황이 만들어지냐라는 거예요. 그거는 앞선 사례의 반대 상황이들이겠죠. 어떤 것들이 있냐. 보증금을 실소유자와 무관한 제3자로 입금한 경우. 이것도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게 보통은 계약을 하고 나서 계약한 사람 소유자 이름의 계좌로 입금을 받죠. 그런데 여타여타한 뭐 이유를 대면서 좀 말도 안 되는 이유가 많습니다. 뭐 지금 당분간
무슨 상황이므로 이쪽 계좌로 넣어달라 하면서 이름이 전혀 다른 계좌로 입금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뭐 자기 자녀나 친인척이나 할아버지 할머니나 어쨌든 뭐 자기랑 연관은 있지만 어쨌든 실소유자라는 이유가 다른 아니면은 정말 대포 통장을 쓰는 사람도 있어요. 뭐 이거는 극소수지만 아무튼 내가 계약한 또는 공동명의자의 그런 실소유자랑 다른 제3자로 입금한 경우는 돈을 못 돌려받을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당연한 겁니다. 이거는 사실 상식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소유자와 입금자의 이름이 일치해야 된다는 점, 이거는 당연한 겁니다. 두 번째, 다른 지분자가 계약 사실을 몰랐거나 임차인 거주를 막으려 했다면, 아까는 보고 허용을 했다면 당연히 인지가 된다는 거죠. 근데 막으려 했다는 거는 오히려 의사 표시를 한 거예요. 나는 반대한다. 나머지 반대의 지분자가 나는 반대한다라고 이미 내 의사 표시를 한 거다. 그런데 내가 들어간다면 당연히 서로 의견이 안 맞는데 내가 입주를 한 걸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당연 보증금을 못 받습니다. 계약 전 임차인은 실소유자 미확인하고 도장 찍은 경우, 이거는 그냥 임차인의 과실입니다. 그래서 보통 제한적 보호에 그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계약 전에 임차인이 실소유자를 미확인한다는 것 자체는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거는 거의 자살행위입니다. 네, 그냥 모르는 곳에 돈 넣고 도박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내가 살 집이고 내가 1년이든 2년이든 잠깐 살 집이더라도 내가 들어가서 살 집이기 때문에 나는 이 실소유자를 무조건 얼굴도 봐야 되고 확인도 해야 되고 등기부등본도 띄워봐야 하는 노력들은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귀찮거나 잘 모른다는 이유로, 자기는 지식이 없다는 이유로 부동산 중개인 말만 듣고 계약을 해버리면 바로 뉴스에서만 듣던 그런 뭐 빌라왕 말만 뭐 전세 사기 왕들한테 당하는 격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항상 중개인만을 믿지 마세요. 전월세 공동계약 명의 시 세입자금 대체 어디까지 내가 챙겨야 하는가라는 건데요. 일단 이런 몇 가지 이유를 대기 전에 이런 전입신고와 임대차 신고 이런 건 필수다. 이거는 말하기도 전에 무조건 해라. 아니면 이거는 전입신고와 임대차 신고를 안 하면 이거는 뭐 보호받을 첫 번째 조건도 안 됩니다.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해라. 이 무조건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아래와 같은 상황들을 챙겨라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첫 번째, 세입자는 등기부등본을 열람해보기. 이거는 100번 1000번 강조해도 모자랍니다. 그냥 습관처럼 들이세요. 내가 부동산 오늘 계약한다. 뭐 매매든 전세든 월세든 다 상관없습니다. 내가 일단 집 관련해서 계약을 한다라고 하면 등기부등본 떼보기. 계약할 때 그냥 밥 먹는 것처럼 습관으로 들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계약 대리인이 있을 경우가 있어요. 특히 이런 공동명의 같은 경우는 더 그렇고요. 아니면 고령자일 경우에는 더 계약 대리인도 있죠. 그러니까 이런 계약 대리인이 있을 경우에는 신분증과 위임을 받았다는 증거를 무조건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한 명만 공동명의 중 한 명만 나왔으면 절대적으로 위임장이나 이런 인간증명 확보는 필수로 해두세요. 안 그러면 정말 못 찾습니다. 세 번째, 지분의 정도 확인 필요. 공동명의는 과반 지분 보유자 또는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게 공동명의라고 하면 보통은 사실 부부 공동명의라고 해서 A, B 두 사람만 생각을 합니다. 이 두 경우는 대부분 50대 50이기 때문에 그나마 괜찮아요. 그런데 과반 지분이 보유된 아파트의 경우에 조금 다릅니다. A, B, C 소유자가 3명일 때가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A, B 반반일 때는 모두 서명해야 되고요. 만약 A, B, C 3명일 때는 과반수 동의가 필요합니다. A, B거나 아니면 B, C거나 아니면 A, C거나 네, 이렇게 서로의 동의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과반수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웬만하면 계약을 피하는 게 좋겠지만 꼭 이 집에 살아야 되고 이 집의 주인이 이제 공동명의자다 하면 이렇게 모두의 서명을 받아야 되고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와라 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한 물건에 대해서 내가 빌리고자 하는 물건에 대해서 주인이 2명이다 3명이다 이렇게 인식하면 쉽습니다.
오늘의 간단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전월세 계약할 때 공동명의 어떻게 해야 하는가인데, 계약은 실질적 대상자 중심으로 한다고 보시면 심플해집니다.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계약하는 당사자인지 아니면 옆 사람인지 옆 사람인지를 잘 확인하면 된다. 내가 A라는 사람과 계약을 했으면 당연히 A 통장에 넣어야 돼요. 돈을 B나 C 통장, 이상한 통장에 넣으면 왜 그런지 확실히 이유를 알고 거기에 대한 녹음이나 아니면 문자든 무엇이든 증거 자료를 무조건 나눠 이렇게 확보해놔라 라는 겁니다. 남의 말을 믿지 말고 직접적인 확인과 계속 의문을 갖는 습관을 가지셔야 됩니다. 부동산 계약은 한두 푼이 아니죠. 1, 20만 원 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적게는 1,000만 원에서 많게는 몇 억이 오고 갑니다. 전세금이. 때문에 되게 집요하면서도 되게 민감하게 받아들여야 되고 꼼꼼하게 보셔야 됩니다. 계약 전에 소유자 확인만 한 번만 했어도, 입금 전에 이름 확인만 했어도, 외임장 한 장만 받았더라도 라는 이유로 소중한 돈을 지킬 수 있는데, 그때 요런 절차를 안 함으로 인해서 내가 평생 번 돈을 한 번에 계약 하나로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정말 극단적인 상황까지도 갈 수가 있죠. 뉴스 같은 데 많이 보면. 때문에 꼭 요 정도는 하고 살자라는 겁니다. 공동명의 특히 조심하셔야 되고요. 공동명의 계약은 뭐 아예 사라질 수가 없겠죠. 사람이 살고 집이 있는 한 지분을 나눠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없앨 수가 없습니다. 뭐 법적으로 아예 없애지 않는 한 나라에서 그러면 난리 나겠죠. 때문에 차라리 공동명의를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공동명의 계약이 있으면 저는 하지 말라고 추천해드리고 싶지만 꼭 해야 된다면 오히려 내가 좀 스스로 공부하고 사소한 거 하나 놓치지 않으려고 의심하고 짚고 넘어가면서 스스로 계속 습관과 공부를 하셔야, 습관을 기르고 공부를 하셔야 문제가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이렇게 간단하게 부부 아니면 이런 공동명의에 관해서 조금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사실 이거 말고도 더 딥한 문제들이 많습니다. 공동명의에 관해서. 하지만 이것조차도 좀 모르고 지나가시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소중한 내 돈 꼭 알고 사기당하는 일 없이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